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러면 바로 이제 예, 시작하도록 예, 할까요? 예. 네. 저희 먼저 인사를 좀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동행동을 주관하게 된 연세대학교 통학생회장 최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부총학생회장 박현민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간담회는 이제 중앙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도 같이 주최해 주셨고 또 여러 서울권 대학에서도 협력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대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최승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임규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중앙비상대책위원장 김기우치입니다. 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학생회장 이윤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저희가 저희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후보자님도 간단한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번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인데 여러분이 흔히 쓰는 용어로 경력 신입 후보자입니다. 서울시장 재수생입니다. 오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간담회 자리에 응해주셔서, 네,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대생 분이신데 이렇게 연대 오셔도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네, 저희가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지금 질문들을 이렇게 쫙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먼저 간단하게 이제 서울시가 사실 당면한 과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서 이렇게 가장 생각하시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대책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도 많아서 가장 시급하다 그러면 하나만 말하라는 말씀이신데,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강남북 균형 발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서울은 강남과 비강남권으로 구분이 좀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북 그러면 그 지리적으로 남쪽 북쪽 이렇게 되는데 저런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강남과 비강남권 그러면 주로 동남권이 강남, 서초, 송파구고, 비강남권이 이제 서남권까지, 그러니까 구로, 금천, 영등포 이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강남과 비강남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그 발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게 정확히 대리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주거 격차가 있죠. 그 다음에 교통의 격차가 있어요. 강남은 비교적 교통이 좋은 편입니다. 지하철역이 다 구석구석 들어가 있죠. 그런데 비강남 지역은 교통 소외 지역도 있어요. 저쪽 동북권에 그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이쪽, 동대문구 이쪽이 교통 소외 지역이 좀 있고요. 서남권에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이쪽이 굉장히 관악구 이쪽이 교통 소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의 격차가 있죠. 교육 격차가 있어요. 강남은 교육 환경이 좋다 그러죠. 공교육, 사교육 막론하고 좋다 그러죠. 비강남 지역은 교육도 격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생활에도 또 격차가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격차가 있어서 어떤 서울시장이든 서울시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 강남북 균형 발전을 하는 게 가장 큰 예산도 투입하고 노력도 투입하고 해야 되는 그런 제1의 과제입니다. 주택의 격차는 뭐 여러분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비강남 지역이 주택 사정이 열악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긴 얘기니 오늘 뭐 1시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난 10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을 전임 시장께서 다 억제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약 2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지구를 전부 취소하거나 해제하셨어요. 그 바람에
꾸준히 공급돼야 될 신규 주택이 공급이 안 되는 바람에 주택 생태계가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격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전세값, 월세값도 다 올라서 여러분 아마 여기 혼자 자취하거나 1인 가구로 사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텐데 다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주거 격차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해서 민간, 그러니까 시장 경제 질서를 활용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은 청년주택이나 이런 데도 관심이 많을 수도 있지만 청년주택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에 신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가격을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키는 비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교통격차. 제가 10년 전에 한 5년 정도 시정을 하면서 이 교통소외죠. 아까 말한데 동북권과 서남권의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전철이라는 거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이신설선 타보셨어요? 그게 경전철이잖아요. 보통 전철보다 양수도 작고 그리고 사이즈도 좀 작은, 그래서 공사비가 좀 덜 드는, 그러니까 이쪽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그냥 전철을 집어넣는 게 예산상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경전철을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하려고 했던 게 서남권의 신림선, 목동선, 뭐 서부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관악구의 서부선, 신림선, 갑자기 목동선, 이렇게, 그래서 동북 지역의 동북선, 면목선, 우이신설, 경전철, 연장선 이런 것들 그때 다 시작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후임 시장님이 들어오자마자 이걸 다 필요 없다고 다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보면서 제가 저건 정말 잘못하는 건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 3, 4년 하시더니 깨달은 거예요. 이거 실수했구나. 이게 꼭 필요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한다고 했어요. 그 바람에,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쯤이면 다 완성되어 있을 시점입니다. 10년 동안. 근데 지금 저 동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삽하고 있고 뭐 다 초기 단계예요. 새로. 어쨌든 안타깝지만 강남북 균형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통 사각지대에 이 경전철 놓고 그 9호선 연장하고 이런 것들, 그게 사실은 서울에서 제일 중요한 강남북 격차 해소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장으로 들어가면 이거를 최대한 속도를 내서 교통 사각지대 없애겠다는 거, 이제 주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격차가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강남 지역하고 비강남 지역이 얼마나 교육 격차가 심한지. 그리고 공교육이 활성화되면 사교육 시장이 커지질 않을 텐데, 공교육이 부실하니까 사교육 시장이 커지는 것도 문제고, 여러분 부모님들 경제 형편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죠.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비강남 지역의 그 수업의 학습 콘텐츠의 질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교육청의 문제죠. 근데 교육청이 예산이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원을 하죠. 저 때 책걸상 바꾸고, 뭐 화장실 바꾸고,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 영어. 그때 아마 초등학생들도 여기 계시나? 그죠? 영어 원어민 교사 기억나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퇴임한 이후에 영어 원어민 교사가 2명에서 1명으로 줄고 해서 수업이 좀 부실해졌을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뭐 방과후 학습비 이런 거. 사실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사회가 되려면 교육 사다리가 튼튼해야 돼. 부잣집이나 어려운 집이나 학생들이 똑같은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계층 이동 사다리가 만들어져서 사회가 공존하는 사회, 상생하는 사회가 되잖아요. 제 이번에 구호가 서울부터 공정상생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강남에 있는 학교를 억지로 강북에 옮겨놓을 수 없잖아요. 강남에 있는 학원들을 억지로 강북으로 옮겨놓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연구해서 강남구청에서 하는 인강,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로 공부한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콘텐츠가 좋죠? 예, 질이 높잖아요? 네. 예, 그래서 강남구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어차피 강남구에서 하는 걸 서울시내 전체가 처음에 돈을 내야 아마 등록이 될 거예요. 한 번 정도 등록을 할 때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없이
서울시가 직접 인강을 강남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강남에서 하는 인강은 주로 입시 위주로 하죠. 앞으로 하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같은 공격이라도 동네마다 지역마다 학교의 그 교육의 질이 차이가 나고 또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또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공평하게 공부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서울시가 재원을 투자해서 강남이 하는 인강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년별로 다 방과후 수업이 인강으로 가능해지고 그러면 전부 똑같은 퀄리티에 똑같은 질의 방과후 학교가 제공되는 거니까 강북 지역도 강남 지역도 격차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아마 시간이 흐르면 교육 격차가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이번에 교육 격차 해소 방법을 그것도 공약을 했어요. 뭐 이거 설명하면 1시간 더 걸리는데 지금 제가 최대한 줄여가지고 빨리 설명드렸고 뭐 문화 격차 이런 거 해소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 생략하고 어쨌든 주거 격차, 교통 격차, 교육의 격차는 해소하겠다. 이게 서울시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 이제 전대 시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제 강남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저희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동행동에서 저희가 다루고자 이번에 이제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이번 사실 청년 대학생 의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데 사실 많이 묻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 많은 청년과 대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교 학교 총학생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명지대학교부터 뭐 동국대, 순실대 등 여러 가지 학교들에서 지금 저희 여러 가지 공동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생 청년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의제들을 이제 후보님께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제 크게 카테고리가 3개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대학생과 코로나19입니다. 대학생과 코로나19. 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대학생과 주거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생과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 그래서 문제. 이제 먼저 간단하게 이거 제가 질문 드릴까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인 대학생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더운데 이거 좀 벗어도 돼요? 네네. 뭐 일단 사실 방역이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가장 중요한 지금 밀접하게 관련 있는 행정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후보님께서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이제 방역에 대한 지금 기조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차후 방역 기조 및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지난 1년 한 4개월 됐죠. 코로나19가 터진 지. 그동안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조금 더 정교한 코로나 방역 대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리두기, 이걸 좀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동네에 다녀보니까 동네에 가면 뭐 PC방도 있고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영업자 그 업종이 한 뭐 수십 개 있잖아요. 수백 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업종마다 업태가 다 달라요. 그리고 손님이 소비자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PC방 같은 데 가보니까 오후에 많이 온다는 거예요. 노래방은 당연히 저녁 때 많이 오죠. 그런 거를 정교하게 다 따져가지고 업종별로 업태별로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약에 만들어 두었다면 지금쯤 이렇게 모든 업종이 다 피해를 입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9시까지만 영업해라 예를 들어서 10시까지만 영업해라 이러면 9시까지 영업하면 그때쯤 전부 지하철 다 몰려서 타야 되잖아요. 버스 다 타야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거리두기를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업태별로 업종별로 영업하는 시간도 딱딱 지정을 해서 서로 모든 협회가 다 있으니까 뭐 PC방 협회도 있고 뭐 카페 요식업 협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의논을 해서 그 업태에 맞는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약에 딱 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힘들면 서울만이라도 만들었다면 얼마나 합리적인 효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됐겠으며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이 지금 매출 감소 때문에 거의 빈사 상태인데 그분들의 매출 감소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언뜻 들어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부는 1년 내도록 뭘 하고 있다가 아직도 9시, 10시까지 영업을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늦게 영업하는 업종들은 다 죽을 노릇이죠. 근데 이게 누가 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중앙정부가 할 일도 아니고 구청이 할 일도 아니에요. 이건 서울시에서 해야지 돼요. 서울시가 기준을 정해서 매뉴얼을 정해서 25개 자치구에 다 통일적으로 쫙 내려보내고 서울시에서 이걸 한번 해봐가지고 잘 되면 전국이 다 배워갈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합리적인 기준이 통하면 그나마 이 방향이 잘못 잡힌 게 바로 잡히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코로나 영업 제한, 영업 금지 같은 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굳이 나라에서 무슨 코로나 지원금을 준다, 뭐 무슨 위로금을 준다 이런 나라 빚내 갖고 지금 전부 하는 건데 우리 나라 빚이 천조입니다. 천조. 예산의 한계가 있고 다 여러분 부모님이 힘들어서 일해서 벌어서 내 세금으로 지금 이거 다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도 그걸 안 했다. 매뉴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런 일이 한 번 왔다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 또 이 난리를 또 겪어야 돼요. 그때 대비해서 이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두면 다음에는 처음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일단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1년 반 정도에 엄청나게 피해를 본 분들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 통해가지고 무이자로 무보증료로 최대 1억 한도까지 그 1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 빨리 해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대출은 은행에서 하는 거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서울시 산하단체는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담보가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담보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료 면제 1년 동안 이자 면제만 해드려도 수조 원이 융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걸 오해해서 수조 원을 서울시가 쓰는 돈 없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그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 꾸어 쓰는데 보증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뭐 1억씩 다 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꽂다가 다 갚아야 될 돈이니까 본인들이 꼭 필요한 만큼만 3천, 5천 정도, 5천만 원 정도까지 융자를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 폐업 일보 직전에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 빨리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거. 올 연말까지만 버티면 일단 된다고 하니까 정부 말을 믿더라도 그러면 버틸 수 있는 긴급 지원자금 융자해드리면서 이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 순위가 전 세계에서 102위입니다. 102위. 지금 접종 속도로 보면 105위. 우리나라가 백신에 관한 한 세계에서 아주 후진국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백신 확보를 이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는 지금 올해 말까지 집단 방역 한다 그러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 그래요. 그러면 빨리 지금 매뉴얼부터 만들어요. 들어가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입니다. 제가 4월 달에 들어가서 여름 되기 전에 빨리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지금 지금도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지금 조금씩 또 늘고 있어요. 400명 정도 전후 왔다 갔다 해요. 전문가들은 지금 다시 재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매뉴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예, 이게 그 코로나19 시국에서 대학생들한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등록금 반환. 그러면서 아까 주거 뭐 세 가지였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질문이 한두 개씩 있습니다. 네. 아니 코로나19하고 주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 있었나? 청년 실업입니다. 실업. 그건 얘기 안 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실업 문제. 네. 순서대로 일단, 이걸로 네, 첫 저희- 번째 카테고리 마무리하고 이거 하고 네, 오케이. 네. 알았습니다. 네. 그 등록금 반환 이슈 가장 뜨거운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다 등교를 하지 못하고 다들 똑같은 등록금을 내고 또 학생들의 손해와 어려움이 큰데 학교가 고통분담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고 하면 서울시 차원에서나 아니면 또 뭐 서울시장 차원에서나 혹은 뭐 국무회의도 들어가시니까 그냥 정보적인 차원에서나 등록금 부담 완화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장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그 정책을 고민해 보신 게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벌써 하시는 거 보니까 서울시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국무회의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서울시대의 그 많은 대학의 등록금 문제를 서울시장이 뭐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다만 서울시장은 정부에 건의하고 촉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젊은이와의 대화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게 제일 관심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첫 해니까 학생들이 이거 수업은 많이 부실해졌는데 등록금은 왜 똑같이 내야 되냐 해결해달라 했을 때 그래도 좀 대학 당국에서 움직이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또 다시 쓰고 보니 이제 원상으로 돌아갔다.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느냐 이런 질문을 그때도 받았었는데요. 물론 서울시가 나서서 건의드리고 촉구하는 것이 의미는 있지만 이거 어차피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고 대학 당국이 해야 될 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교육의 질이 분명히 낮아졌지만 또 이제 모든 거는 정책은 역지사지를 해야 되거든요. 학교 당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고정적인 지출은 그대로 있는 셈입니다. 학교 당국의 인건비,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 월급, 교직원들 월급, 시설물 관리비 이런 거는 지출하는 게 조금 줄었을 뿐이지 거의 그대로 유지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학교 당국의 입장도 역지사지를 해보면 마냥 줄일 수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역시 좀 듭니다. 어쨌거나 그런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반영을 해서 양쪽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협의가 있어서 좀 등록금을 감액해드리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면 일단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 총장님들 만나 뵙고 입장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제가 글쎄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좀 자처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학생 대표분들은 물론이고, 뭐 각 학교별로 지금 대표성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함께, 그 다음에 서울의 주요 대학 총장님들, 또 뭐 이사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지혜를 좀 한번 모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속 시원한 대답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만 네. 더 드려도 네. 괜찮을까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게 절대적인 그 재정난을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절대적인 재정난이라는 게 사립대학 재정이 등록금으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해결이 거의 어렵다라고 저희도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토론회를 하실 때에도 대학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대학이랑 그 본부랑 협의를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자율적인 협의라는 게 학생들의 의사결정권도 굉장히 낮고 절대적인 재정난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명확한 대책을 좀 바라는 것이 많은데 그래서 좀 뭐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운영에 관련해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명확한 혹은 단기적인 그런 해결책이 혹시 있으시다는 말씀? 압박 질문이 들어오네요. 그냥 못 넘어가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럴 때 화끈하게 대학 등록금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표가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전 평생 그렇게 정치 안 해왔어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화끈하게 표가 되는 말씀은 정말 죄송하지만 못 드리겠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렇게 등록금을 화끈하게 대학 당국에서 낮추도록 하려면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안 하고서야 어떻게 무슨 강제력이 없는데 예? 그런데 대학 당국에 등록금 낮춰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돈을 들이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재정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를 다니는 서울시민도 있지만 대학교에 못 들어간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그런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해서 등록금을 낮춰드리는 게 형평에 맞다는 생각을 하실까요?
화끈하게 쓰고 싶어요, 나도. 그런데 모든 정책은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다 대학교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대학교에 입학 못한 자제분을 가진 부모님이나 대학교에 못 들어간 같은 연령대의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보기에 이게 좀 균형에 맞나 하는 그런 생각 안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그래도 대학에 지원을 해야 돼요? 네, 대학생이다 보니까 대학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사실 또 뭐 시장 후보로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사실 학생도 학생들이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대학 등록금 준비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학생의 수로 보면 일부일 수 있지만, 또 이 대학 사회, 또 대학을 가는 문화라는 게 한국 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문화이고 또 어떤 지배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또 그 사회의 많은 구조 속에서 대학이라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제가. 맞아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의 생각을 좀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 대학생분들은 아니지만 청년층을 위한 공약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들 중에 이제 그 희망 플러스 통장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희망 플러스 통장이라는 게 제가 시장 시절에 도입한 건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와중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하면 그 저축 액수만큼 도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 재정으로. 물론 형편이 어려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어려운 가정의 청년들의 경우에 도움을 드립니다. 그게 공평하겠죠? 그래서 이자율로 치면 100%가 나와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자립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아주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서울시에서도 그 혜택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그 혜택을 2배로 드리려고 해요. 물론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 저축하는 분들인데, 제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이 제도가 예산으로 절반, 독지가들의 기부로 절반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독지가들의 기부가 줄어들어서 세금으로 다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하는 건.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청년층을 위해서 또 하는 게 주거 지원. 지금 연간 5,000명씩 월세, 혼자서 독립해서 사시는 분 월세를 무슨 뭐 청년주택 이런 걸로도 도와드릴 수 있지만, 외국에서 보면 주거 수당이라는 걸 청년들한테 드려요. 이렇게 해서 다는 못 도와드리고 월 20만 원씩 10개월에 한해서 생애 한 번 5,000명 지원하던 걸 제가 5만 명까지 늘리겠다라는 공약을 했어요. 이거 한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예산을 잘 쥐어 짜가지고 만든 건데, 이런 지원도 있고요. 또 금전으로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열심히 하려는 청년들에게 아까 왜 강남에 임강을 하듯이 청년 취업 사관학교라고 해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이른바 기술지능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글로벌 기업에 취직하려면은 빅데이터, AI, 핀테크, 블록체인 뭐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에 정통하면 취직이 좀 많이 쉬워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서울시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각자 전공이 달라서 특히 인문학 계열 공부를 하면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학 계열, 공학적인 지능이 발달하면 취직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 취업 사관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대학 교육을 받고도 취업하려면 또 사교육 시장에 들어가서 무슨 자격증 따고 학원 다니고 해야 되는 비용을 낮춰드리는 거. 이거 현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또 청년 몽땅 정보통이라고 해서 어떤 이런 혜택이 있는지를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딱 자기 지금의 처지, 내가 뭐 대학 몇 학년이고 전공은 뭐를 했고 뭐 가정 형편은 어떻다 이렇게 치면 그분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이나 이런 교육 지원 정책이 쫙 뜨면서 이름만 써놓으면 신청이 딱딱 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지원. 찾아보면 청년층을 위한 제 공약이 굉장히 정교하게 발표된 게 많습니다. 제 청년층을 위한 것도 그렇고 복지공약의 특징은 노력하는 분, 자립하려고 하는 분들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자립형 복지, 자립형 지원 정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특징이 대부분 똑같이 10만 원씩 나눠줍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표되는 거 저도 알아요.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 원씩 나눠준다는 공약을 지난주에 냈습니다. 1조 들어요. 1조. 아마 표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과연 올바른 여러분이 낸 아버님, 어머님이 낸 세금의 올바른 쓰임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철학을 달리합니다. 제가 표를 손해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님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달라 하는 말씀 전 뭐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건 시행을 하면서 수혜자층이 있으면 그 수혜자층보다는 더 어려운 분들이 그 수혜를 보면서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 이런 거는 좋은 정책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작용과 역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해서 제시하고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방금 전에 주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대학생과 청년의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대학생분들도 이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자취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고, 그리고 또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문제도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서 이제 대학생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을 이제 뭐 전에도 조금 말씀하시겠지만 이 카테고리에서 좀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청년층의 표를 받으면 청년 주택 정책을 내겁니다. 그럼 귀에 쏙 들어오죠?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전체적인 주택 수급이 많아져야 청년층이 들어갈 집에 월세가 싸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배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도 청년주택 건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서울 시내 전체의 신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는 게 더 기초적인 정책, 좋은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강남북 균형발전 얘기할 때 많은 주택을,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풀고, 이제 서울에는 빈 땅이 없어서 정부는 지금 3기 신도시를 한다고 그러다가 LH 지금 투기 사건이 터진 거 아니에요. 서울에는 신도시를 만들 땅이 없어요, 이제. 제가 시장일 때 했던 뭐 발산 마곡지구라든가 뭐 문정 장지지구라든가 신내 신정지구 뭐 이런 강일지구 이런 데가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서울에 대규모 빈택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됐고 되고 낡은 그 골목길 들어가서 차도 하나 돌려 나올 길이 없는 이런 낡은 그리고 불편한 주택지역을 허물고 거기에 새로 집을 지으면 집이 110% 내지 130%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 내지 30%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규 주택도 늘어나고 물량 자체도 늘어나고 또 새 집에 살고 싶은 분들은 글로 들어가고 그 집으로 또 다른 분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 주거난을 말씀하셨지만 해법의 첫 번째는 신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 꾸준히 공급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청년 주택 사업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기존에 서울시에서 하던 것보다도 2배의 물량을 늘리겠다 하는 정책을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대학가 근처 그리고 역세권을 많이 만들겠다. 학생 여러분들은 교통수단이 별도로 없으니까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청년층일수록 그렇게 해서 역세권에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도 더 많이 하고, 기존의 청년주택의 입주 기준이 굉장히 가난한 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 소득 기준도 조금 높여서 중산층 이하 자제분들이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물량이 늘어나면 가능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물량도 늘리면서 기준도 조금 더 중산층 기준으로 높여서 그래서 더 많은 학생,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청년 주택, 그 다음에 청년 매입 임대주택,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거 전부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월 주거지원 20만 원 하는 거 5천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리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젊은 층들이 웬만하면 이 주거정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이게 제가 5년, 1년 내에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이번 임기는 1년이잖아요. 이번에 1년 하는 거 보고
잘한다 싶으면 다시 재신임해 주시면 5년을 하면 제가 자신 있어요. 약속했던 그 물량을 다 제공해서 5년 뒤부터는 청년들이 주거 문제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월세 때문에 시달리는 일은 최소화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네. 공급을 늘리는 거라고 그게 말씀해 최고예요. 주셨는데 그게 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청년주택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0년 5월 입주 기준 서울 구의동에 있는 청년주택 공실률이 46%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공실률이 예. 46%인 거는 원인이 좀 비싸서 그렇겠죠? 네, 그렇죠. 역세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서울권에 존재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제로는 좁고 비싸다는 세간의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되시면 그런 것도 전수조사도 해주셔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효율적 활용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맞아요. 역세권을 만들어드리면 좋기는 한데 역세권의 특징이 땅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싸면 건설 원가가 비싸지죠? 건설 원가가 비싸지니까 월세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면 40조 예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40조를 다 굉장히 풍족한 것 같지만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구청 띄워주고 교육청 띄워주고 하면은 나머지 절반 남는 거에서 또 거의 3분의 1이 복지비로 지출이 돼요. 그럼 남는 거는 10조 밑에잖아요. 그것도 서울시를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데 또 들어가는 경상비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면 사실은 시장이 재량껏 어디에 지원하고 하는 게 없어요. 결국 빚내야 된다. 그래서 나라 빚이 1000조, 기업 빚이 1000조 이런 이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같으면 그런 걸 다 지원을 해서 낮춰드리고 싶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드릴 것인가는 들어가서 최대한 머리를 한번 짜내 보겠습니다.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1인 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라는 거를 또 1호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주택 관련 공약 내놓을 때 저는 1인 가구 안심대책본부라는 걸 1호 공약으로 내놨어요. 이 보호 대상은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젊은 대학생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지금 서울의 전체 가구수 비율의 34%를 넘어서서 이제 3분의 1을 넘어섰는데 고르게 분포해 있어요. 연령별로도 고르고 남녀 비율도 고라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불안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만성질환, 건강, 그 다음에 질병이죠. 그 다음에 빈곤. 젊었을 때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들 키우고 교육비로 쓰고 출가할 때 전세금이라도 보태주고 나니까 본인들은 정작 노후를 보장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과 질병, 그 다음에 외로움.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외롭죠. 혼자 사는 분들은. 그 다음에 주거난. 이제 우리 얘기했던 주거난. 이 5가지 고통, 불편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챙겨드리는 서울시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1인 가구 안심특별본부예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영국에는 외로운 부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 교육부, 국토부처럼 외로운 부, 고독부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독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부처가 생겼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점점 늘어나서 스웨덴 같은 나라는 1인 가구 비율이 벌써 50%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한 40%까지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서 사실 벌써 10년 전에도 이 1인 가구 늘어나는 걸 벌써 감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걸 만들어서 청년주택 같은 거예요. 도심에 공급하는 정책을 세워서 지금 그게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행이 돼서. 근데 그걸 비롯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전부 이거 지원하는 거 그걸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해법을 마련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학생도 그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수업의 질이 하락됐다는 것, 혹은 뭐 학교의 여러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나간다는 것, 이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더욱더 청년들에게 어렵고 고통이 되는 것은 주거 문제, 그리고 월세 문제,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지금 이 학교 수업은 지금 대면과 비대면으로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몇 개의 대면 수업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 5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이라는 어려운 금액을 계속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계약이 보통 1년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해서 이미 계약한 이 월세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서울시에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뭐 확대하시다고 했지만 그 전에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경쟁률이 정말 치열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확대해 주신다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른 질문 그래서 드려보자면 요거 답 질문하시기 전에 이제 제 고민이 뭐냐면 네네. 이번 시장은 4월 7일 날 선거를 치르면 4월 8일 날부터 일을 합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보건설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시장은 언제 세운 예산으로 일을 하느냐? 1년 전에 연말에 세우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통과된 시의회 예산 가지고 올 1년 동안 일을 하는데 이미 3월 달까지 예산 집행은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4월 8일부터 예산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미 예산의 집행에다 들어간 것들을 손을 대가지고 마른 행주 쥐어 짜듯이 짜도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장은 들어가가지고 뭐 집에서 그냥 통장에서 예금 꺼내 쓰듯이 쓰는 게 아니에요. 나라 살림이나 서울시 살림은. 그걸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재원상의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가 들어가서 바로 청년 주거 지원은 1,000억을 어떻게든 쥐어짜서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돈 나눠드리는 공약은 쉽게 하질 못해요. 지금 박영선 후보가 1인당 10만 원씩 나눠주고 1조 나눠주겠다. 저거 거짓말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부 빚내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이 이미 다 짜여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적자국채 발행해서, 적자국채가 뭔지 아시죠? 외국에서 돈 빌려와서, 어디서 돈을 갚을 돈이에요. 빌려와서 그걸로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를 알고 공약을 들여다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 싶어요. 네, 질문. 그 월세와 하숙집 이런 것도 사실은 학생들이 주거하고 중요한 문제지만 기숙사 문제도 사실 엄청 기숙사 관련한 문제도 학생들이 많이 주거 생활하고 있으니까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약 10%의 학생들만 그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좀 심각한 상황이지만,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녀석이 남았을 때 그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학점이 4.5점 만점에 4.38이 되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학교 측에 계속 요구를 하긴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뭐 공공기숙사나 학교가 최소한으로 뭐 확보해야 하는 기숙사의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시고 대책이 있으신지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돈의 문제고 결국은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당국이 재원이 충분해야 기숙사 지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사회에 이제 그 하숙을 하거나 이제 집을 가지고 월세를 놔서 수입으로 삼는 분들의 반발 때문에 지금 그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 사회와의 상생,
공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런 게 이제 이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건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당직을 수행할 때도 기숙사를 지으려는 대학 당국과 또 학생들과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갈등과 마찰, 이런 것들을 중재하느라고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사회가 성숙해지면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 캐치프레이즈에 공정, 상생이라고 써놓은 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사회이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이냐에 따라서 해결이 될 문제인데, 사실 지금 빚내서 엉뚱한 데 쓴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막 나눠주잖아요. 빈부격차 없이 똑같이 나눠준다는 정책 몇 번 쓰고 나면 그런 데 쓸 돈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1인당 10만 원씩 나눠주면 1조면은요, 그거 가지고 기숙사를 지어도 뭐 수백, 수천 채 지을 수 있는 돈인데 막 이렇게 나눠주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적어도 대학생 여러분들, 청년들은 예리한 눈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정책들이 과연 다른데 이렇게 꼭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꼭 필요한데 들어가는데 지원할 수 있는 돈으로 쓰여져야 될 것들이 그냥 막 선거 때 선심 쓰듯이 이렇게 공약으로 막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날카로운 시각으로 이게 과연 공정, 상생의 가치에 맞는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시지 않으면 민주주의라는 게 이 표로 선거한다는 게 자칫 정말 제가 그래서 포퓰리즘을 차라리 돈풀리즘이다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걸 보고 제가 무릎을 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봐주세요. 제가 시장이 되면 기숙사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제 뭐 대학생과 주거 관련된 이제 후보자님의 뭐 정책도 잘 들어볼 수 있었고, 공정 상생에 맞는 여러 정책들을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뭐 주거 문제, 코로나19 문제도 있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과 일자리, 뭐 대학생과 청년 실업 이런 문제도 사실 저에게 좀 뜨거운 이슈로 항상 대두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 10년간 청년 실업 문제는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실업률이 이제 9.5%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 시장이 더욱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청년 일자리 만든다, 또 시니어 일자리 만든다, 정부에서 계속 발표가 나오죠. 일자리를 정부가 만드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 일자리에 그 일을 하시고 받아가는 그 임금, 결국 세금이죠. 청년 일자리 급조한 거, 어르신 일자리 급조한 거, 이런 급조된 일자리에 나가는 돈이 전부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나요? 그거 아니죠? 몇 년 전에 우리 양질의 일자리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양질의 일자리는 표현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양질의 일자리는 뭐죠? 기업이 성장해서 기업이 매출이 느니까 더 생산하려고 공장을 늘리고 사무실을 늘리고 일손이 부족하니까 취업 자리가 많이 생겨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야. 그걸 양질의 일자리라고 해요. 이건 정부에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요? 이걸 고민해야 돼요. 선거 때 청년 일자리 뭐 10만 개 창출하겠다, 100만 개 창출하겠다. 그러면 10만 개의 일자리에 해당하는 세금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정책 누가 못해요? 그 초등학생한테 맡겨도 그런 정책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쉽잖아요. 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정치인이 필요하고 행정가가 필요하겠어요? 결국 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을 키우려고 하는 정당이 어딘가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이 인기가 없어요. 이런 데서 원칙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거예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만들면 가진 자 편을 든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해요. 기업을 돕는 건 부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돕는 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존재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철학의 차이입니다. 국민의힘이 인기가 없는 건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처럼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무슨 이게 강의실 불 끄기 하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일자리 창출했다고 몇십만 원씩 주고 인기 좋죠?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나 평생 그런 집안 만들어줄 자신 있어요? 세금 가지고? 저는 이른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우파정당과 좌파정당의 철학의 차이를 알고 지지 여부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자리는요,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를 감해주는 거예요. 기업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기업이 번 돈에서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그만큼 여력이 생기니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공장도 짓고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취업해서 돈을 버니까 돈을 쓰고 그 돈이 돌아가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나라가 점점 발전한다. 그래서 스타트업 지원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스타트업 청년 창업은 지원한다 그러면서 기업은 못 사게 구냔 말이에요. 똑같은 기업인데. 그렇지 않아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죠? 제 말이 맞잖아요. 스타트업은 지원하면서 왜 기업은 못 살게 굴어요? 더 돈 벌게 해줘야지. 스타트업이고 기업이고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마치 대기업을 도와주면 기득권 세력을 돕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것, 편을 가르는 것, 이거 참 잘못하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 취업 문제 얘기를 하면 제가 왜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느냐, 저도 표가 뭐가 되는지 알아요. 청년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서울시에서 10만 개 공급하겠다, 50만 개 공급하겠다 약속할 수 있어요. 세금 나눠주면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약속은 못하겠어요. 정도도 아니고. 그런 식의 일자리 창출은 위기 시에 잠깐 하는 겁니다. 경제가 정말 안 좋을 때. 그래서 코로나19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용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 하에서는 우리가 그거 비판 안 해요. 국민의힘에서도 좋아, 지금은 그거 해야 될 때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바탕은 알고 하자 이거예요. 저도 들어가면 그런 일자리 만들 겁니다. 단기 일자리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올해 말 내년까지 코로나 전국이 간다니까 그때까지는 저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위기 시에 쓸 수 있는 비상대책일 뿐이다. 이걸 우리 젊은이들이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의 말씀 들었습니다. 이 후보자님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업률의 문제가 이제 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극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단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일자리가 통계청 조사상으로 98만 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체감 실업률도 27%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런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 또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어떤 실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실행하실 단기적인 취업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취업에 대한 지원, 또 학생과 기업을 연결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공약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드린 말씀을 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른바 미스매칭에 의한, 그러니까 정보 부족에 의한 취업 실패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원칙 하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취업 성공 사례, 창업 성공 사례 같은 것을 늘 정기적으로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왜 냈느냐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회사가 아무리 만들어도
동기부여가 안 돼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안 되면 내게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사법시험을 했는데, 사법시험 공부할 때 저를 가장 용기가 나게 하고 게을러지고 싶을 때, 뭔가 주저앉고 싶을 때 저한테 힘이 됐던 것은 합격기였어요. 제 스스로 조금 나태해지고 힘들어질 때, 그러니까 취업하려고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할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럴 때 저를 다잡을 수 있었던 계기는 합격기를 읽으면 나도 모르게 동기부여가 확 되면서 용기가 생기고, 한마디로 말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노하우까지 그 합격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청년취업사관학교에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무 때라도 들어오면 내가 가고 싶은 업종에 합격했던 분의 합격기, 창업기, 그 성공 노하우, 이런 것들이 늘 떠 있을 수 있도록 해서 거기만 들어가면 조금 나태해지다가도 아유,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거. 사실 이런 게 공공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공공이 어떻게 다 해드려요. 뭐 돈으로 다 나눠드리고 다 지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 좋죠. 천국 같은 나라가 되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약속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에 가깝잖아요. 결국은 내가 노력해서 뭔가 성취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래서 그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성령 몽땅 정보통 같은 거 만들고, 청년 취업사관학교 같은 거 만들고,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희망플러스 통장 같은 걸로 자산 형성할 수 있게 만들고,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드리고, 요즘에 너무 재테크를 쉽게 생각해서 덤벼드는 바람에 걱정이에요. 주식 투자 너무 쉽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재테크는 어떻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지부터 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청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건전한 사고방식과 건전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겠다 하는 게 제 구상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뭐 속 시원하게 해준다는 게 하나도 없네?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는데, 곰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로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일자리와 관련돼서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코로나19 대학 초보님 정책 소개도 해주셨고, 대학생과 코로나19, 뭐 대학생과 주거, 대학생과 일자리, 청년 실업까지 이제 다 다뤄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청년들과의 지금 소통 창구가, 서울시와 청년들 이 소통 창구가 어떤 식으로 좀 마련이 돼 있고, 또 서울권 대학의 이런 총학생회와 소통 창구를 좀 마련하실 의향이 있는지, 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거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미처 그 생각은 못하고 왔는데,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런 그 정기적인 소통 창구가 있으면 저도 스스로 게을러지지 않겠죠. 제가 이번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지난 10년 전에 5년 동안 시장직을 수행할 때는 머리로 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일을 할 때는 가슴으로 하겠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렵고 힘들고 뭔가 절실한 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뜻이에요. 저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5년 동안 일할 때는 주로 공무원들하고 같이 회의하고 뭐 지시하고 결제하고 각종 그 행사에 참석하고 이러느라고 사실 주말도 없이 뛰어다녔는데, 이제 그런 시간 줄이겠다는 거예요. 줄이고 뭔가 절실한 분들을 찾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얘기 듣고 사정을 들으면 머릿속에서 이분들이 지금 이런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시는구나 알고 그걸 공무원들한테 지시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생 여러분들 생각은 제가 아직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얘기 듣고 보니까 뭐 취업 문제, 주거 문제, 뭐 등록금 문제에서 여러분도 굉장히 뭔가 절실한 게 많은, 불편한 게 많은 그런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됐고요. 제가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과의 이런 정례적인 미팅, 그거를 정례적으로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그때마다 말씀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속 시원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 함부로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약속을 너무 잘 지켜서 망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시죠? 약속 잘 지킵니다. 그거는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정기적,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가치들 저희가 실현하려면 여러 가지 협의나 이런 것들이 각 단위별로 다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사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저희가 뭐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기도 했고 이에 따라서 뭐 기숙사가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와 관련해서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학교본부와 이제 관련 당국에서 이제 협의를 하는데 사실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이용에 관련해서는 정말 학생들의 큰 양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의 이런 국가적 재난에 동참하는 그런 큰 협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이용이 이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안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상황이 심각해져서 이제 다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의 협의도 어느 정도 동참하시고 이제 학교 본부에서도 학생들 협의를 듣고 결정 내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 질문은 이 정도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카메라가 이제 저희 대학교 총학생의 카메라인데 아이패드가 이제 PR 대학생 청년 유권자들에 대한 이제 오세훈 후보님의 이제 PR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최근에 20대 청년층들의 지지율이 저와 그 박영선 후보, 민주당 후보와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여러분의 그런 지지와 기대, 여기에 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몇 분과 비록 대화를 나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거, 절실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들어가서 예산을 올 연말부터 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여러분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짜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들과 소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표고 그리고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하고 그리고 젊음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서울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질문은 다 마무리됐고 이제 후보님 PR까지 마무리됐으니 여기서 간담회를 좀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도 앞으로도 그냥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네, 자, 다시 한 번. 네, 고마워요. 아이고, 준비들을 많이 하셨네. 네. 고맙습니다.